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초에 했던 질문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가난한 자들은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을 할까? 라는 이 책의 질문의 답이 나왔죠. 바로 이 결핍 때문입니다. 결핍은 대역폭의 세금을 매기고 대역폭의 세금이 매겨지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절제 능력, 행동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더 큰 결핍의 굴레로 빠져들게 되죠. 대역폭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능력,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달 직세를 걱정해야 되는 저소득층 학생이 이 강의에 집중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이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일수록 대역폭이 줄어들어 있고 그 때문에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오히려 비만에 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기 절제가 필요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절제를 하기가 힘들죠. 앞에서 우리는 농부의 사례를 봤죠. 농부는 형편이 나아지니까 인지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지능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런 결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은 신경 써야 될 것을 줄여주면은 인지 능력이 올라갑니다. 지능이 좋아지면서 많은 문제들을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절제 능력도 올라가고 그러면 담배도 끊게 되고 담배에 들어가는 돈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봐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자들도 순간적으로 결핍의 상황에 놓이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퀴즈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결핍의 상황에 놓이면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을 교정하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역폭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 터널링 안으로 중요한 것을 밀어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제안입니다. 이렇게 책은 끝이 납니다. 이 저자들은 이 결핍이라는 것, 이 결핍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풍요라는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이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결핍의 시기에 미래를 대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터널링에 빠져 있고 대역폭이 줄어 있기 때문이죠. 근시안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풍요의 시기가 왔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미래에 대비하느냐 라고 봤을 때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돈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돈이 많아졌을 때라든지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풍요의 시기나 결핍의 시기에나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결핍의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책에서 원인을 많이 봤습니다. 대역폭 세금이라든지 터널링, 저글링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근데 풍요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책은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풍요의 시기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풍요의 시기에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풍요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풍요로움,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풍요의 시기를 맞으면은 그것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시간이나 돈이나 갑자기 넉넉해지면은 대충 막 써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몇 년 뒤 파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 풍요의 시기가 오히려 그 사람을 파산으로 몰아넣은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풍요가 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왔을 때 이제 뭐가 문제인지 확실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울 때 낙관적으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낭비를 하고 미래에 대비를 하지 않게 되죠. 또 반대로 사람들은 결핍의 상황에서도 터널링에 빠져서 미래보다는 현재 급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풍요로울 때나 결핍일 때나 둘 다 근시안적으로 행동을 하고 현명하게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마치 주식시장의 탐욕과 버블, 낙관의 시기와 공포의 시기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탐욕, 버블, 낙관의 시기에 그런 시기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점에서 주식을 삽니다.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하죠. 또 반대로 공포와 폭락, 비관론이 낭자한 시기에는 안정에 대한 결핍, 돈에 대한 결핍 때문에 대역폭 세금, 터널링으로 인해서 역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저점에서 주식을 매도해버리죠. 즉 우리는 풍요로울 때나 결핍일 때나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현명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저자는 결핍의 덫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이 풍요의 덫이라는 것도 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처럼 풍요의 덫이라는 것도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해결책 역시 결핍의 시기와 풍요의 시기 두 상황에 대한 대책, 투트랙으로 해야 될 겁니다. 결핍의 시기에는 무엇보다 급하지 않은 것들을 시야 안으로, 터널 안으로 집어넣는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풍요의 시기에 그들이 완충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나눠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빈곤 문제,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결핍과 풍요의 관계, 그 사이클이 투자와 계속 연결되어서 떠오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결핍의 씨앗은 풍요의 시절에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결핍은 풍요의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물론 거기에 예외는 있습니다. 뒤에 결핍의 상황에 빠진 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빈곤층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프리카의 빈곤층,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풍요를 누린 적이 없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결핍의 덫에, 풍요의 덫에 뒤에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모든 문제는 풍요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워드 막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모든 폭락의 씨앗은 버블의 시기에 만들어진다. 주가가 상승하는 그 에너지, 그 자체가 모여서 주가 폭락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죠. 2008년의 경기 침체를 한번 볼까요? 2008년의 경기 침체, 폭락, 그 상황에서는 돈이라든지 안정감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핍이 만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터널링에 빠지고 대역복 세금이 늘어나고, 그래서 결핍에 빠져서 이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저가의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2008년의 폭락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2008년 이전의 주택 버블에서, 즉 풍요의 시기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탐욕을 부리고 낭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책이 말하는 것과 막스가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자산 가격의 버블의 시기에 폭락의 씨앗을 심는다. 모든 결핍은 풍요의 시기에 씨앗이 심어진다. 책과 비슷하죠. 비슷하지 않은가요? 제가 너무 투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자, 투자의 관점을 조금 더 보자면은 책에서 결핍의 주된 원인은 풍요의 시절에 느슨함, 완충장치 이런 것들을 마련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투자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풍요의 시절에 즉 호황기에 현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폭락의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호황의 시기에, 풍요의 시기에 현금을 마련함으로써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느슨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이후에 폭락이 찾아오더라도 느슨함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느슨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를 덜 입게 되겠죠.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충격을 덜 받기 때문에 결핍에 빠지지 않고, 따라서 인지 능력, 행동 능력, 제어 능력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올바른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그 시기에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핍도 중요하지만 풍요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맞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는 의문은 왜 풍요에 우리는 그런 느슨함을 마련하지 못할까, 완충장치를 마련하지 못할까 하는 점입니다. 결핍이 만들어 놓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인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풍요의 원인, 풍요에 우리가 낭비를 하는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특성을 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기질, 이런 것들 말이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공포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동을 하죠.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이런 사람들은 공포에 매도를 하지 않고 공포에 매수를 합니다. 버핏은 이런 능력을 타고난 기질 덕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포에 매수를 하는 그 능력은 노력을 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기질에 타고난 사람은 아주 쉽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책에서는 계속 이 개인의 기질, 타고난 능력 같은 것을 자꾸 배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요소는 타고난 지능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결핍 때문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당연히 그렇죠. 누군가 타고나게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게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차별적으로 보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도 우리가 책에서 많이 봤습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시간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에 결핍을 느낄 때 빈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 실험 결과가 입증을 하고 있죠. 공황의 관제사들은 오늘 하루 바빴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이 타고난 기질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결핍의 덫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라도 누구는 결핍의 덫에 빠지고 누구는 결핍의 덫에 빠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한 사례에서도 두 학생은 같은 상황에서 입학을 했지만은 누구는 결핍의 덫에 빠지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죠. 다른 환경 상황이 다 같음에도 누구는 결핍에 빠지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개개인으로 하여금 누구는 풍요의 시기에 완충장치를 만들게 하고 누구는 풍요의 시기에 낭비를 하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제 경험상 주변 사람들 중에, 지인들 중에 누구는 배터리가 70%만 돼도 충전기 선을 연결을 하지만은 누구는 방전될 때까지 충전기를 찾지 않습니다. 방전되고 나서야 충전기를 찾죠. 자, 이런 것들을 개인의 기질을 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타고나길 누군가는 빈자로 살 수밖에 없게 타고나고 누군가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게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나기를 DNA에 부자라고 새겨진 사람도 없고 빈자라고 새겨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데 그 기질이 부자가 되기에 유리한 기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부자가 되기에 불리한 기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증권 계좌를 만들 때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안정지향적인지 위험선호형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뉘죠.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개개인의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이런 기질, 개인의 기질이 타고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성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고난 것은 아니더라도 누구는 이 결핍이라든지 풍요의 덫에 쉽게 빠지는 반면에 누구는 그런 덫에 쉽게 안 빠지는 미리 대비를 하는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자도 말하지만 이 책은 결핍학이라는 학문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 결핍학이라는 학문은 아직 미완성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할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자는 책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핍처럼 풍족함에도 여러 문제를 관통하는 여러 공통적인 논리가 작동을 할까? 우리는 이 질문에도 답을 해야 될 것이다. 풍족함, 풍요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책을 드디어 끝냈으므로 우리에게는 아직 그 답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이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의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풍요의 시기에 완충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 느슨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했죠. 근데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이 저자들조차도 마지막에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고 나서 풍요의 시기에 여유 있는 시간을 낭비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죠. 네, 오늘은 행동심리학의 책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라는 책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행동심리학에 대해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드신다면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봤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완충장치를 만든다든지 터널 안으로 이 중요한 것들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실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저자들의 말처럼 빈곤층에 대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되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컨텐츠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